사실 과학의 제 3단원입니다. 3단원. 강의 좀 9강이 되겠죠, 9강. 3-1단원 생물을 이루는 세포는 어떻게 생겼을까부터 3-3단원, 3-1, 3-1, 3-2, 3-3 뿌리의 구조와 기능까지입니다. 네, 교재 135페이지 여기 부분이죠. 네, 137부터 실질적으로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7 봅시다. 있을까요? 이번 시간부터 식물의 비밀을 하나씩 밝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사진 중에서 살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것은 없죠. 자, 바로 이건 블록을 쌓아 만든 나무죠. 자,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마치 살아있는 치타 같지만 아주 작은 블록을 쌓아서 이렇게 치타 모형을 만든 거예요. 아, 여러분도 이렇게 블록 쌓아봤나요?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작은 블록 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전체적인 형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진짜 살아있는 생물인 이 식물과 동물, 나무와 치타는 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까 작은 블록 하나가 모여서 전체 몸이 된 것처럼 바로 이 생물은요, 세포가 모여서 몸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자, 모든 생물은요,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포는 그래서 몸을 구성하는, 몸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아주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물에 따라서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생물은요, 아주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몸도요, 세상에, 우리 몸은 글쎄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대요.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 식물을 이루고 있는 식물세포, 그리고 동물을 이루고 있는 동물세포가요, 생김새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관찰할 세포는요, 바로 식물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 양파의 표피세포를 관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양파는 알고 있죠? 자, 그럼 표피세포는 무엇이냐? 바로 표피세포라는 것은요, 식물체의 가장 바깥쪽 표면을 싸고 있는 세포를 말해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세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세포에 약간 이렇게 처리를 해서요, 오래 보존할 수 있는 표본을 만들어서 관찰을 해보려고 해요. 표피세포는 여기 여러분 136페이지에 나와 있죠. 표피, 식물체 표면을 덮고 있는 부분으로서 내부를 보호하고 수분 증발을 막는다. 우리 치면 이제 우리 인간의 피부의 겉표면이지, 겉표면. 각질이라고 부르죠, 각질. 그러니까 피부의 제일 바깥쪽 부분. 자, 137페이지 보시면 표피세포 표면 만드는 게 여기 나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거랑 그나마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이쪽에. 자,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양파 비늘잎, 여기 이렇게 양파의 잎을 하나 딱 준비하고요. 안쪽에 네모 모양의 칼금을 긋는 거예요. 칼금은 그야말로 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살 금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렇게 금을 긋고요. 핀셋으로 얇은 막을 이렇게 싹 떼어내는 거예요. 표피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받침 유리에 표피를 올리고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요. 이렇게 물을 똑 떨어뜨렸죠? 그러고 나서요, 덮개 유리를 한쪽에서부터 서서히 덮어줍니다. 빨리 확 덮으면 안 되고요, 서서히 덮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액정 붙일 때 어떻게 하죠? 아주 천천히 붙이죠. 왜? 공기방울 들어가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방울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 유리를 서서히 덮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덮개 유리의 한쪽 끝에 염색약을 흘려보내요. 여기 이렇게 스포이트로 염색액을 흘려보내고 있죠. 자, 염색액을 흘려보내는 이유는요, 염색, 물을 드리는 거죠. 세포를 조금 더 확실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염색액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용액이요, 약간 흘러서 이 반대쪽으로 넘쳐나올 수 있어요. 자, 그때 반대쪽에 거름종이를 대서 이 흘러 넘친 물과 염색액을 흡수시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양파 표피세포 표본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세포를 관찰하려고 보니까요, 글쎄 눈에 안 보여요. 너무 작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찰하려면 확대해야겠죠. 그때 필요한 도구가 무엇이다? 바로 현미경이죠. 자, 그래서 양파 표피세포 만들기 우리 거에도 나와 있죠. 양파 비늘 잎 안쪽에 면도칼로 금을 긋고 핀셋으로 표피를 벗겨낸다. 양파만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딱 비늘처럼 겉에가 살짝 벗겨집니다. 이렇게. 실제 이제 엄마가 양파를 깎을 때 옆에 가서 만져보시면, 또 중국집 가면 양파를 주잖아요. 겉에 이렇게 얇은 비늘같이 겉에 표면이 벗겨져요. 그걸 비늘잎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미음자 모양으로 살짝 이렇게 긁어서 살짝 흠집을 해서 표피를 벗겨내고요. 그거를 여기다가 살짝 물을 넣고, 그래야 탁탁 달라붙죠. 물을 넣어야. 물 한 방울 떨어뜨리고 거기다가
표피를 올리고 또는 표피를 올리고 물을 넣고요. 그게 탁탁 붙으니까요. 접촉면에 물이라는 게 이렇게 딱 붙게 해주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위에 덮개 유리로 천천히 덮으라 했죠.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천천히 덮습니다. 아세트탄 카민 용액을 흘려보냅니다. 이 염색 용액입니다. 염색 용액 여기. 네, 현미경 관찰용의 표본을 만드는 데 쓰는 염색액이죠. 자, 살짝 흘러나온 부분은 거름 쪽에 살짝 그 부분을 이렇게 닦아낸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양파 표피세포 샘플이 스페스병으로 스페스먼이라는데 표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까 강의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했던 게 이제 세포에 대한 얘기들,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 세포. 영어 세포는 셀이라고 셀. 방이야. 영어로 방. 방처럼 생겼다 해서 세포가 이렇게 방처럼 생겼다 해서 셀이라고 부르고요.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 강의 처음 스타트할 때 부분이 여기 부분이네 보니까. 자, 옛날에 우리 배웠던 현미경에 대한 얘기 한번 좀 올라가서 볼까요? 여기 광학 현미경. 자, 우리 5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실체 현미경과 광학 현미경 기억나죠? 실제 광학 현미경. 광학 현미경에서 사용하는 것들, 뭐 저반 렌즈, 대물 렌즈, 오랜만에 복습 좀 해봐요. 저 조동 나사도 있었고 미동 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회전판 있었고요. 재물대 물건 올려놓는 물체 올려놓는 것도 있죠. 조리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었고요. 예. 조명 장치가 있었었죠. 여기 회전판을 돌려서 가장 저배율에다가 먼저 이렇게 맞춰놓고 저배율에 맞춰놓고요. 그 다음에 점점 고배율로 올라가는 것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물대 위에다 표본을 옮겨 놓고요. 전원을 켠 다음에 조동나사를 돌려서 최대한 올려놓은 그 물건 샘플과 이 렌즈하고 거리가 물건에 닿는 대물 렌즈라고 하죠. 가깝게 오도록 일단 조동나사를 돌려서 가까워지도록 조동나사를 돌리죠. 조동나사를 돌리면 기본적으로 이게 재물대가 위로 이렇게 쭈르르 올라오죠.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계단 올라온 재물대를 다시 이제 아래로 천천히 내리면서 이제 미동 나사로 섬세하게 조절하면서 딱 고배율을 딱 찾는 알맞은 배율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물대가 한번 위로 최대한 올렸다 가까이 왔다가 천천히 내리면서 이제 미세하게 미동 나사로 관찰 대상이 또렷해질 때까지 천천히 내리면서 맞추는 거죠. 자, 우리는요, 많은 현미경 중에서 이 광학 현미경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그래, 5학년 때 여러분이 광학 현미경 사용해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핵함을 관찰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사용 방법을 생각하면서 우리 양파 표피세포는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 회전판을 돌려서 가장 낮은 배율의 대물 렌즈가 중앙에 오도록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회전판을 지금 돌리고 있죠. 자, 돌리면요, 이곳이 대물 렌즈죠? 대물 렌즈가 돌아가는데요. 가장 낮은 배율부터 배율을 높여가면서 관찰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써볼까요? 회전판을 돌려서 가장 저배율의 대물 렌즈가 중앙에 오도록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첫 번째 그냥 잘 써보시고요. 광학 현미경 위에다가 조명을 펴고 여기 이렇게 조명이 들어있죠. 조리개로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여기 조리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표본을 재물대 가운데에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조명을 켜고 조리개로 빛의 양을 조절하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요, 이제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할 텐데요. 옆에서 보면서 조동 나사로 재물대로 올려서 표본과 대물 렌즈의 거리를 가장 가깝게 합니다. 자, 조동 나사는요, 여기 이렇게 나사가 2개 있는데요. 좀 큰 나사가 조동 나사예요. 요거를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은 재물대가 올라가는데요. 너무 올려가지고 또 재물대랑 이 대물 렌즈가 부딪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의하면서 이렇게 싹싹 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조동나사를 조절해서 재물대를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재물대에 표본을 올려놓은 다음에 조동나사를 돌려서 재물대를 주르륵 위로 올려야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조동 나사로 재물대를 천천히 내리면서 저반 렌즈로 관찰할 세포를 찾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 눈으로 보는 곳이 저반 렌즈죠. 이 조동 나사를 돌리면서요, 쉽게 말해서 내가 관찰할 세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동 나사는요, 세포를 찾는 역할을 하고요. 이제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보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겠죠. 이 초점을 맞추는 나사가 미동 나사입니다. 여기에 조그만 나사가 또 달려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조정하면요, 초점이 잘 맞춰져서 세포가 뚜렷하게 보이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조절해 가면서 초점을 딱 맞춰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대물 렌즈의 배율을 높여가면서 이 3번 과정을 반복해서 하면요, 이 양파 표피 세포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적어 놓을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재물들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면서 소독 나살 조절해서 재물들을 아래로 내리면서 접안 렌즈 눈을 딱 들이대는 게 접안 렌즈 눈에 딱 되는 거예요. 세포를 찾고 미동 나살 섬세하게 선명하게 딱 잡은 곳에서 딱 멈추면 되겠죠. 선명하게 상이 딱 맺히는 곳에서 미동 나살 조절해서. 그리고 그때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광학현미경에 보면은 우리 건 사진이 없나요? 광학현미경이? 여기 대물 렌즈가 여러 개 있거든요. 가장 낮은 배율에 일단 맞추려고 출발을 했잖아요. 나중에 거의 다 돼서 미동나살 조절하면서 대물 렌즈를 막 돌려보세요. 이렇게 고배율로 바꿔가면서 막 상이 가장 선명하게 맺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저배율 대물 렌즈에서 고배율 대물 렌즈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돌리면 이렇게 회전판을 돌리면 돌아갑니다. 이게. 그래서 고배율 대물 렌즈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미동나살 조절하면서 섬세하게 상이 뚜렷하게 맺히는 곳에서 멈춥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대로 한번 적어본 겁니다. 회전판을 돌려서 대물 렌즈를 저배율이 가운데 센터에 딱 오게 이렇게 맞추고 조리개 조명 켜고 조리개 빛 조절하고 재물대 위에 표본 올려놓고 재물대 위로 당겼다가 다시 내리면서 접안 렌즈 딱 논들이 대고 세포를 찾아요. 미동나살을 섬세하게 조절하면서 대물 렌즈는 고배율로 바꿔가면서 딱 가장 선명한 지점에 딱 멈추게 되는 것이죠.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조절해 가면서 초점을 딱 맞춰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대물 렌즈의 배율을 높여가면서 이 3번 과정을 반복해서 하면요. 이 양파 표피 세포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물 렌즈를 회전판을 돌리면서 고배율로 바꾸라 그랬죠. 자, 이렇게 관찰했을 때 과연 양파의 표피 세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딱 보니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선생님은 마치 벽돌을 쌓아놓은 것과 같은 모양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느꼈냐 하면요. 일단 모양을 봤더니요. 각 이렇게 각이진 모양입니다. 각진 모양이죠. 자, 그리고요. 세포가 서로 어때요?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벽돌 하나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이 안쪽에 다 이렇게 둥근 점이 있죠. 이것이 바로 핵이에요. 이렇게 둥근 핵이 한 개씩 있습니다. 사실 이 핵을 잘 보이게 하려고요. 염색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요. 세포의 가장자리가 어떤가요? 이렇게 가장자리를 한번 보니까 어때요? 가장자리가 두껍습니다. 관찰할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식물세포를 대표하는 양파 표피 세포를 관찰한 것인데요. 자, 그럼 동물세포도 이렇게 식물세포와 똑같이 생겼는지 우리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겠죠? 우리 교재 136페이지 보시면 양파의 표피 세포를 이건 배율 200배로 하고 이건 400배로 훨씬 더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길쭉한 벽돌 모양이다. 서양인들은 이걸 방 모양 방. 그래서 방이라는 영어 단어에 cell이라는 단어를 써서 세포를 셀이라고 명칭한 겁니다. cell 마치 하나의 방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가장자리가 두껍다. 그리고 세포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처럼 마치 벽돌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서로 붙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둥근 공 모양의 이걸 핵이라고 해요. nuclear라고 핵이라고 핵이다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동물 세포 여러분 입 안에 면봉 같은 걸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번에 그 입술 안쪽에 있는 상피 세포, 피부 세포를 또 긁어서 관찰을 해보자 이거죠. 자, 이제 우리 입안의 상피세포인데요. 이건 이제 동물세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 지출한 거니까요. 둥글둥글한 모양이고, 세포가 흩어져 있는 특징이 쌓여있지 않다는 거고요. 가장자리가 얇다, 이거죠. 얇다. 그리고 안쪽엔 둥근 공 모양이 하나씩 있다. 이건 핵이죠, 핵입니다. 자, 그래서, 공통점은 이 식물세포나 동물세포가 공통점은요. 입 안에, 세포 안에 둥근 공 모양의 핵이 하나씩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모양이 서로 다르죠. 보시는 것 같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모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모양이 다르고 양파 표피세포는 가장자리가 즉 이제 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세포벽이라고 하는 것이 두껍습니다. 세포벽이 그에 비해서 이 동물세포의 경우는 이만 상피세포는 세포벽이 없어요. 그래서 세포막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세포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얇습니다. 피부가 되게 얇다는 거죠. 자,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세포의 특징과 생김새 구조를 볼 건데요. 그건 137페이지에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이 부분입니다. 137페이지. 일단 모든 생물은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식물세포, 그리고 동물세포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세포는요, 대부분 크기가 아주 작아서 맨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현미경을 사용했죠? 그런데 여기 대부분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큰 세포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요, 개구리알, 달걀, 그리고 근육세포는요, 세포의 크기가 큽니다. 네, 이런 세포들은 크기가 크지만요, 대부분은 너무 작아서 맨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세포는 네, 대부분은 모든 동물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포의 대부분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맨눈으로 관찰하기 어렵지만, 하지만 개구리알이나 달걀과 같은 세포들은요, 개구리알이나 달걀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경우는 크기가 맨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큽니다. 큰 세포입니다. 네, 개구리알 세포가 되겠고요. 개구리알 가운데 핵이 보이죠? 타조알이나든가 우리가 딱 깼을 때 있는 달걀이죠, 달걀. 노른자와 흰자와 달걀. 그다음 개구리알 같은 건 이 자체가 하나의 세포입니다. 이 자체가 꽤 큰 거죠. 크기가 굉장히 큰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세포는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요. 크기와 모양이 아주 다양하고요. 그래서 하는 일도 다르답니다. 우리는 양파 표피세포를 관찰했잖아요. 그런데 이 식물의 뿌리라던가 또는 잎이라던가 꽃가루 세포를 보면요, 다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세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한번 네, 그래서 하나의 생물은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세포들은 또 하는 일도 다릅니다. 세포의 크기는 대부분 매우 작아서 맨눈으로 관찰하기 어렵지만 큰 세포들도 있다. 개구리알, 타조알, 달걀 같은 큰 세포도 있다. 이제 세포의 구조를 좀 보세요. 구조. 볼게요. 세포는 핵, 세포막, 세포벽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핵은 관찰을 했죠. 세포 안에 들어있는 그 둥근 점 같은 것인데요. 이 핵이 바로 각종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생명 활동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포 내부와 외부를 드나드는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주는 건 세포막일 것 같아요? 세포벽일 것 같아요? 뭔가 얇은 막이겠죠. 그래서 조절을 해주겠죠? 자, 바로 세포막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세포의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건 뭘까요? 뭔가 보호한다. 딱 벽이 딱 보호해준다.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세포벽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식물세포랑 동물세포를 관찰했을 때 핵은 다 있었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요. 세포벽이 있었던 것도 있고 없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부분을 확인해 볼까요? 양파 표피세포와 입안 상피세포 모두 핵이 한 개씩은 있었죠. 그런데 이 양파 표피세포는 가장자리가 두꺼웠는데 입안 상피세포는 얇았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두껍다라는 것은 그렇죠. 뭔가 막도 있고 또 벽도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얇다라는 것은요, 얇은 막만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식물세포는요, 세포벽과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 안에 핵이 있어요. 여기 식물세포 보면 여기 핵 있죠? 그리고 얇은 막, 세포막이 있고요. 또 그 막을 둘러싼 이 세포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세포는 어떤가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식물세포와는 달리 세포벽은 없습니다. 세포막 안에 핵은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핵이 있고요. 세포막은 있는데 세포벽은 없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벽은요, 뭔가 그 식물 전체의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동물은 뼈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일정하게 딱 유지가 되죠. 그런데 식물은 뼈가 있어요? 뼈가 없어요. 그래서 세포벽이라도 있어서 이 식물의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차이점. 식물세포에는 세포벽이 있다. 자, 알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바와 같이 이렇게 식물세포와 동물세포 있죠. 식물세포의 사례로서 우리 양파 표피세포를 사용했고요. 그다음 동물세포의 사례로서 우리 입안의 구강세포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입안의 상피세포, 구강상피세포를 이용했었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핵이 있습니다. 핵에는요, 유전정보, DNA, RNA 정보들이 들어있죠.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잘 적으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이라고 하는 세포막. 세포막은 이제 membrane이라고 하는데, membrane. membrane, B-R-A-N인데 이게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세포막. 네, cell membrane입니다. cell membrane. 네, membrane, B-R-A-N 쓰는데요. 이 세포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포막의 특징은 뭐냐면은 물질을 출입을 조절한다. 즉, 여기 마치 문이 달린 것처럼 선택적으로 특정한 물질은 받아들이고 특정한 물질은 밖으로 빼고 이게 막 숭숭 마음대로 막 물고기, 이 작은 물고기가 큰 그물을 마음대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멍이 매우 작아서 선택적으로 물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고 할 때에 이 물질이 왔다리 갔다 할 수 있는 압력이 있어야 되는, 뭐가 힘이 있어야 들어오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걸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삼투압. 그래서 이 멤브레인의 이 그 물질의 선택적 투과성, 선택해서 물질을 받는 이거와 관련된 기능은 매우 중요하죠. 예, 매우 중요하죠. 이 세포막을 통한 많은 물질의 이동에 대한 부분, 아까 삼투압에 의해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했잖아요. 뭐 적혈구를 지난 설탕용액에 넣으면은 점점 벽혈구의 크기가 증가하다가 세포막이 터져버린다,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물질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막 역할, 그러니까 그물 역할을 하는 게 이 세포막입니다. 세포막. 셀 멤브레인이죠. 그래서 보시는 거지, 적혈구 안팎으로 드나드는 물의 양이, 물이 드나드나는 것을 조절해 주는 것이 세포막이에요. 이처럼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안팎으로 물질의 이동은 너무나 중요한 생현상이다. 방금 아빠 강조했던 문제죠. 자,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선택적 투과성을 가진 마치 세포막 같은 형태의 반투과성 막을 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이건 싱거운 물이고, 이건 겁나게 진한 물이야. 설탕물 진해. 이건 맹물이야. 그러면 이제 맹물이 훨씬 더 여유가 있잖아요. 설탕물은 물이 별로 없어요. 다 설탕 플러스 물이잖아요. 얘는 정말 물이죠. 다시요. 얘는 그냥 물이에요. 얘는 설탕 플러스 물이죠. 누가 더 물이 많아? 얘가 많죠.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많은 거예요. 여기는 물이 적기 때문에 얘는 공격하게 들어갑니다. 물 분자가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에요. 공격하는 거예요. 설탕은 못 넘어가잖아요. 이쪽으로는 이게 선택적 투과성을 가진 반투막이라고 부르는 반투막, 셀 멤브레인의 역할. 이리로 물이 막 넘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물을 설탕물을 싱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간 양만큼을 압력으로 계산한 걸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걸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짠 물을 먹었을 때, 짠 거, 단 설탕을 먹었을 때, 우리 세포막을 통해서 그거를 정도를 조절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세포막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포 안과 세포 밖에 여러 가지를 조절하는 거죠. 뭐 심지어 삼소까지도 조절하죠. 그림에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멤브레인, 이 세포막이 보이시고, 엑스트라 셀룰러 플루이드죠. 이 세포막 바깥쪽에 있는 외부 물질들이고, 요건 이제 세포질, 사이토플라즘은 세포질. 그래서 이 막의 역할 되게 중요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세포막을 통한 이 물질의 이동은 굉장히 중요한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라는 것을, 기본 기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는 이름 뭐라고요? 선택적 투과성 하죠. 선택적 투과성. 삼투압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물질을 주고받고 한단 말이에요.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역할, 생명 유지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세포막은. 자, 그리고 동물 세포는 튼튼하기 때문에 세포막까지만 있어도 충분히 형태가 유지돼요. 근데 식물 세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포벽까지 있어야 돼요. 외부벽. 세포벽은 뭐 하는 역할입니까? 세포벽은 세포의 최외곽에 지키고 있는 성벽으로서, 동물 세포는 필요가 없어요.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식물 세포에는 세포벽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세포벽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그 틀 유지. 우리로 치면 뭐예요? 약간 찰떡 아이스로 치면 찰떡 아이스 케이스죠. 그래서 모양 유지와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 헬멧 역할을 한다.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없습니다. 잘 적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코끼리가 사람보다 큰 것은 코끼리 세포가 훨씬 더 커서가 아니고요. 코끼리 세포나 사람 세포나 크기는 비슷한데 코끼리의 세포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몸집이 더 커지는 겁니다. 더 많기 때문에. 다음도 나오는 뿌리, 줄기, 잎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요 세포 부분을 마무리합시다. 앞쪽에서 빠진 내용이 나오면 쭉 훑어보시면요. 특별히 빠진 거는 없이 다 설명했죠. 여기서. 네. 위쪽에서 빠진 게 있나 볼까요? 생물은 한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졌다. 양파의 경우는 표피세포가 있고요. 그러니까 최외곽 껍데기 세포죠. 양파는 뿌리세포가 있어요. 모양이 다르죠. 모양도 다르고 하는 기능도 다릅니다.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졌죠. 양파의 표피세포와 뿌리를 이룬 세포는 모양도 다르죠. 하는 기능도 물론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 보시면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세포막이라 했죠. 너무너무 중요하다 했어요. 세인이가 끝났네요. 4분 남아. 막 시간을 이제 뻥을 쳐 막.
그래서 세포벽은 영어로 cell wall, 벽이 wall이죠. wall. 별로 어려운 단어 아니죠. 요 세포막 멤브레인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 멤브레인 이게 정말 생명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 삼투압으로 해서 정수기 원리에서 여러분 그 정수기 부품 갈아주러 때 그 부품들을 파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정수기 설명서 보면 뭐 멤브레인은 좀 막 써 있어요. 정수기에 보면 정수를 해줘 걸러주는 막을 멤브레인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네 보실까요? 정수기라고 검색 멤브레인 치니까 나오죠 이렇게. 예, 정수기 필터 멤브레인 다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멤브레인 다 나오죠. 정수기 막에 해당하는 멤브레인을 교환한다 해서 부품을 이렇게 36만 원씩 다 팔잖아요. 보시면 멤브레인 필터죠. 이 얼마나 중요하면 정수기가 이 원리를 다 활용했겠습니까? 그죠? 우리 몸속에도 정수기, 우리 몸속 정수기 멤브레인 필터 그래서 우리 세포막이 또 그런 역할을 멤브레인 필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식물의 구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식물의 구조에서 식물은 이제 뿌리가 있고요, 줄기가 있고요, 잎이 있고 꽃이 있지 않습니까? 꽃. 우리 생식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죠? 이건 광합성이라는 것이죠. 잎이 굉장히 중요하죠. 엽록소 때문에 색깔이 녹색이고요. 그 다음에 줄기는 말 그대로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해서 잎으로 전달해주고 또 잎에서 받은 양분을 또 뿌리로 전달해주고 그래서 그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것이 줄기라고 볼 수 있고 줄기는 또한 식물 전체를 유지해주는 또 뼈대 역할도 해주죠. 기둥 역할도 해주고요. 그래서 이 안에는 물이 통과하는 빨대가 들어가 있고 음식이 통과하는 빨대가 또 있어요. 물관과 채관이랍니다. 물관 채관 이 안에 들어 있고요. 물관 채관 같은 게 굉장히 잘 보이는 거 여러분 연근 같은 거 보면 딱 구멍 보여요. 연근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안에 그런 이게 통과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초록색이고요. 잎에 가난하다는 잎맥이라고 하는 줄이 퍼져 있다. 뿌리의 경우는요, 기본적인 굵은 뿌리 위에 밑에 다시 잔뿌리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계속 파생되고 또 파생되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뿌리의 경우는. 그래서 물과 양분을 뿌리가 흡수를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식물이 시들시들할 때 잎사귀에다가 물을 뿌려줘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큰 도움보다는 오히려 뿌리 쪽에 물을 깊이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식물이 다시 시드는 걸 살아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줄기는 기본적으로 통로 역할을 또 해주고 그 다음에 유지 몸 식물 전체를 고추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형태 유지 역할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꽃잎인데요. 꽃잎. 뭐 흰색 꽃잎도 물론 있겠지만 뭐 그 외에 다른 색 꽃잎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여기 암술, 수술이 들어있고 뭐 꽃가루가 막 묻어있고 뭐 그러죠. 그래서 뿌리, 줄기, 잎, 꽃으로 구성되는 것이 식물입니다. 뿌리는 줄기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죠? 줄기는 잎과 꽃이 달려있죠. 줄기는. 자, 식물을 이루고 있는 세포, 식물 세포를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식물의 구조, 땅 속, 흙 속에 있는 그 부분부터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흙 속에 숨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식물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무엇인가요? 맞아요. 바로 뿌리입니다. 자, 뿌리는 흙 속에 뻗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요. 이렇게 뿌리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의 뿌리 본 적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길 가다가 산에서 뿌리가 이 흙 밖으로 나와 있는 거 본 적도 있고요. 모종을 심을 때도 뿌리 본 적 있고, 그렇죠. 바로 가게에 가면은 뿌리 채소들 많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있는데요. 그때 막 뿌리를 본 걸 생각해 보면요. 식물마다 뿌리의 생김새가 다 똑같았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뿌리 채소는 이제 뿌리 근자에서 근채소라고도 합니다. 근채소. 그래서 뭐 땅속에 그 뿌리를 우리가 먹게 되는 식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당근 같은 거. 생강도 우리가 뿌리 부분을 먹는 거고요. 생강. 또 아까 했던 연근이라든가 연근. 또 우리 김치에 먹는 무죠. 무도 뿌리 채소죠. 고구마도 뿌리 채소입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게 하나 있는데 고구마는 뿌리 채소가 맞지만은 감자를 우리가 뿌리를 먹는다고 하는데 감자는 줄기에서 나오는 그 줄기 마디에서 나오는 그 끝부분이 커지면서 감자의 혹 쉽게 말하면 줄기 혹. 우리가 감자는 줄기 채소예요. 줄기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고구마하고 감자를 우리가 많이 쪄먹다 보니까 두 개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구마는 우리가 뿌리 부분을 먹는 거예요. 장생은 뭐라고? 고구마는 뭐예요? 뿌리 부분. 감자는 줄기 부분입니다. 덩이 줄기라고 해서 이렇게 혹 같은 걸 우리가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자는 줄기 채소에 많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애들이. 자, 그림이 여러분 140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 뿌리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요, 이 식물마다요, 뿌리의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이런 뿌리 막 다양하죠? 그런데 잘 보니까요, 비슷한 것끼리 분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분류하면 될까요?
맞아요. 바로 이 뿌리는요, 뭔가 굵고 고든 것이 있죠. 여기도 굵고 고든 뿌리가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두 식물의 뿌리는 어떤가요? 다 이렇게 가느다란 이 두께가 일정한 뿌리가 막 수염처럼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곱고 굵은 형태의 뿌리를 가진 식물이 있는데요. 고추, 무, 우엉, 당근 등이 있습니다. 무랑 당근만 생각해도요, 이렇게 굵고 고든 뿌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 그 모습이 딱 떠오르죠? 자, 그런데 또 이렇게 굵기가 비슷한 여러 가닥 형태의 뿌리를 가진 식물도 있어요. 파도 그렇고 잔디도 그렇고요. 강아지풀도 이런 뿌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뿌리를 보고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더 정확하게 뿌리의 생김새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으로 다시 표현해 보니까요. 아, 굵고 고든 뿌리가 있고 그 주변에 가는 뿌리들이 또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뿌리는요, 이 굵기가 비슷한 여러 가지 뿌리가 마치 무엇처럼 나 있어요? 수염처럼 나 있구나. 그림을 그려보니까 더 확실하게 관찰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물의 종류에 따라 뿌리의 모습이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이 뿌리를 자세히 관찰하면요, 뭐가 막 나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뭔가 자, 그래서 아까 앞에 있던 뿌리 채소 한번 적어보면 뿌리채소는 고구마, 당근, 우엉, 연근, 생강, 마 알죠? 땅 밑에 있는 마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뿌리채소로 먹는 것들이고요. 줄기채소를 먹는 거는 이제 감자가 이제 줄기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양파도 줄기입니다. 줄기를 우리가 먹는 것이고요. 파도 줄기를 먹는 거예요. 죽순, 아스파라거스 전부 다 줄기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건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뿌리채소에 해당하는 것들, 특히 뿌리가 많이 발달돼 있겠죠, 얘네들이. 그래서 보시면 식물의 종류에 따라 뿌리의 생김새가 다른데, 이제 뭐 고추, 민들레는 굵고 고든 뿌리 주변으로 가는 뿌리들이 나 있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굵고 고든 뿌리 주변으로 나 있는 것들, 뭐 민들레뿐만 아니라 이 뿌리 채소에 해당하는 애들이 좀 그렇죠. 좀 그런 모양이죠. 굵고 당근 같은 거, 당근이라든가 아니면 무도 그렇죠. 무 빠졌네요. 우엉도 그렇죠. 우엉 이런 것들이 다 뿌리 채소들의 특징이 굵고 굵게 가다가 잔뿌리가 옆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양들입니다. 이 생김새가. 그에 비해서 이제 줄기 채소인 파나 이런 애들의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수염 뿌리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잔디나 강아지 풀도 다 이런 뿌리 형태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뿌리의 생김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뿌리 채소와 줄기 채소 구별을 한 거고, 그거 말고 단순 뿌리 모양으로만 구별을 하면은 당근, 무, 우엉 같은 우리가 뿌리 채소들이 대체로 이런 모양이죠. 굵고 그다음에 잔뿌리들이 여기 붙어 있는 모양이고, 그다음에 이 파라든가 잔디, 강아지풀 등의 이 뿌리들은 수염뿌리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뿌리 밑으로 뿌리털이라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죠. 보시면 뿌리털 있는데요. 솜털처럼 가는 것이 막 나 있죠. 이걸 무엇이라고 하느냐? 뿌리에 나 있는 솜털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털이라고 합니다. 이 뿌리에 있는 뿌리털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뿌리가 땅과 만나는 표면적을 넓혀준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뿌리털이 없이 뿌리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손을 여러분이 이렇게 모으고 잉크물에 손을 담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딱 꺼냈을 때 잉크가 여기 가장자리만 묻어있겠죠. 그런데 손을 쫙 폈어요. 손가락 다 폈어요. 그리고 잉크물에 딱 손을 담갔어요. 그리고 빼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 손가락 사이사이로 다 잉크물이 묻어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보다 손가락 쫙 폈을 때 잉크가 묻은 면적이 더 많아질 거죠. 자, 이게 바로 뿌리털의 역할입니다. 이 뿌리털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있어서 뿌리가 땅과 만나는 표면적을 더 넓혀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좋으냐? 자, 땅은요, 어때요? 흙을 만져보면 축축하죠. 왜 그래요? 물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뿌리털이요, 이 땅과 만나는 표면적을 넓혀주어서 물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돕는 거예요. 자, 이 뿌리털 사이사이마다 다 물이 들어가니까 물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꿀을 찍어 먹고 막대기로 찔러서 꿀을 먹는 것과, 그다음에 여러분 붓이죠. 우리가 붓펜으로 꿀을 찍어 먹는 것, 어떤 것이 훨씬 더 꿀이 많이 붙겠냐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죠. 뿌리털을 가진 것이 훨씬 더 많은 땅과 닿는 면적이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막대기 하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닿는 면적을 순수하게 계산을 해보면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닿는 게. 이 부분이 닿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가지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또 나와 있고 또 있고, 그럼 이 모든 선을 따라서 이 선의 길이를 구해보려면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훨씬 더 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예. 표면적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닿는 면적이. 뿌리털의 역할이라는 것은 땅과 닿는 표면적을 넓혀줘서 물을 더 많이 흡수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잠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뿌리는 어떤 역할을 한다. 아, 물을 흡수하나 봐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과학은 항상 그렇잖아요. 흡수하나 봐 이러면 안 돼요. 흡수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실험으로 정확하게 관찰을 하고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뿌리의 흡수 기능을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양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럼 양파 실험으로 보기 전에 뿌리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 이 페이지 마무리합시다. 여기 140페이지. 우리 주변에는 많은 식물은 뿌리, 줄기, 잎, 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고요. 여기 위엔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꽃잎이 있고 꽃을 받치는 꽃받침이라고, 꽃받침. 꽃잎은 이제 영어로 petal이라고 하죠. P-E-T-A, petal. 그리고 꽃받침은 이제 flower를 받는 컵 부분에서 flower cup이라고도 하고, flower cup. 자, 암술이라고 하는 암술, 여기 암술이죠. 예. 그래서 여성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pistil이죠, pistil. pistil 암술. 수술 전에 했었죠. 스테이먼이었죠. 스테이먼. S-T-A-M-E-N. 스테이먼. 스테이먼, 페스텔, 그 다음에 petal, flower cup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했는 이거 단어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수술, 암술이었죠. 수술들, 꽃받침, 꽃잎. 잎 자루고요. 잇몸 전체, 바디, 몸 전체 바디고 잎맥이는 맥. 맥이 갈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맥이. 이거 잎 자루고요. 네, 그럼 여기는 이제 다 한 거고, 양파 실험은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일로 가서 여기로 있네요. 이 부분이죠. 여기 이제 양파 지금 파로 파로 실험했습니다. 142페이지죠. 예. 뭐 양파나 파나 둘 다 줄기 채소, 줄기 부분을 먹는 건데요. 양파나 파의 뿌리가 약간 수염뿌리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 거는 파로 실험을 했어요. 양파를 여러분이 가게에서 사면요, 조금 마른 뿌리가 붙어 있잖아요. 자, 그 마른 뿌리는 다 잘라버리고요. 그 양파를 물에 담가 놓으면 새 뿌리가 이렇게 자랍니다. 자, 이 양파를요, 몇 개 준비하느냐? 2개를 준비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 2개의 양파에서 이것만 다르게 해줘야 돼요. 뭐만 다르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뿌리의 유무입니다. 하나는 뿌리를 그대로 두고요. 하나는 뿌리를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갖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걸 갖게 해줄까요? 양파의 크기, 컵의 크기, 컵에 넣는 물의 양 등은 다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컵을 준비하고 물을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대신 뭐만 다르다? 얘는 뿌리가 있고 얘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요. 새 뿌리가 자란 양파 1개는 뿌리를 자르고 다른 1개는 그대로 둡니다. 자, 그리고 크기가 같은 투명한 컵 2개에 같은 양의 물을 담아 양파의 밑부분이 물에 닿도록 각각 올려놓은 뒤에요. 빛이 잘 드는 곳에 2, 3일 동안 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뭘 관찰하냐? 2컵에 든 물의 양을 관찰을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물의 양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려는 것은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자, 그럼 우리 예상이 맞다. 정말 뿌리가 물을 흡수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뿌리가 있는 쪽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물의 양이 줄어들어 있겠죠. 그런데 뿌리가 없으면요, 뿌리가 물을 흡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흡수하지 못하니까 물의 양이 거의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겠죠. 자, 그래서 예상을 하면요, 뿌리를 자르지 않은 양파 쪽 컵의 물이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상을 한 다음에 이제 빛이 잘 드는 곳에 딱 두고 2, 3일간 관찰합니다. 정말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자, 그래서요, 선생님이 미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선생님의 실험 결과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뿌리를 자르지 않은 쪽 양파고요. 여기는 뿌리가 딱 잘려있죠. 무엇을 관찰하자? 컵 안에 든 물의 양 관찰해보세요. 어느 쪽 물이 더 많이 줄었나요? 그렇죠. 바로 여기 뿌리를 자르지 않은 쪽 비커 속 물의 양이 더 많이 줄었고요. 여기는 물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이 뿌리가 물을 흡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었고요. 뿌리가 없으니까 흡수할 게 없죠. 흡수를 못하죠. 그래서 물의 양이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예상한 것과 실제 결과 일치하죠. 결과 다시 정리하니까요. 예상한 대로 뿌리를 자르지 않은 양파 쪽 컵의 물이 더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 까닭은 뿌리를 자르지 않은 양파는요, 뿌리가 있으니까 물을 흡수했지만 뿌리를 자른 양파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거의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바로 뿌리는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뿌리가 이 물을 이렇게 흡수해서 식물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식물의 뿌리가 이 역할만 하느냐? 아니요.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뿌리가 하는 일을 또 알 수 있는데요.
자, 뿌리의 기능 알아보는 실험이 되겠는데 우리는 파를 갖고 실험한다 그랬죠. 한쪽은 뿌리를 자른 파고 한쪽은 뿌리를 자르지 않은 파입니다. 뿌리가 보이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물에 잠겨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했는데 뿌리를 자른 파는요. 그래도 이 줄기의 일부를 통해서 해서 아까 그 줄기 속에서 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물은 조금씩 흡수가 되긴 됩니다. 뿌리를 자른 면에서 물이 흡수되고 또 공기적으로 물이 또 증발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줄긴 줄어요. 근데 뿌리로 흡수되는 아까 뿌리가 표면적이 넓혀진다는 거 기억나죠? 물이 많이 줄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3~4일 물의 높이가 여기서 이만큼 줄었다. 여기는 확 줄었다. 여기 보이죠? 확 줄었죠.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뿌리는 땅속에서 여러 방향으로 갈라져서 물을 흡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 쓰러질 것이다. 나무에 뿌리가 없다면 바람에 쓰러질 거다. 뿌리는 나무를 지탱해주는 역할도 하죠. 그게 바로 지금 설명 곧 하실 건데요. 뿌리의 구조를 보시면 그래서 뿌리가 하는 일은 뿌리털은 흙에 닿는 뿌리의 면적을 표면적으로 넓게 해줘서 뿌리가 물을 잘 흡수할 수 아까 위에서 했던 내용이죠. 표면적 얘기 이 부분이죠. 앞에 썼던 거. 우리 교재는 여기 나오네요. 무, 고구마, 당근 등은 아까 무슨 채소? 이거 뿌리 채소였죠, 뿌리 채소. 뿌리를 먹으려고 기르는 거예요, 얘네들은. 뿌리에 많은 양분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게 뿌리 채소죠, 얘들 특징이. 뿌리가 국수입니다. 뿌리의 구조, 땅속에 여러 갈로 뻗어 자라고 끝부분에 뿌리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뿌리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너무 중요한데요. 물을 흡수한다. 그리고 식물을 이제 이렇게 지탱해 주는데. 와, 절벽에 나무가 있어요. 아슬아슬하죠. 강한 바람이 불면 마치 나무가 확 뽑힐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정말 잘 견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바로 이 뿌리가요. 이 흙을 탁 잡고 버텨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뿌리의 기능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식물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뭔가요? 고구마도 맛있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뿌리는요 굉장히 굵고 커요. 왜 그럴까요? 고구마 먹으면 어때요? 단맛이 나죠? 왜? 이 안에 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요 어떤 식물은요 이렇게 뿌리에 양분을 저장해 두기도 합니다. 뿌리가 저장하는 기능도 있구나. 이 사진을 보고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뿌리가 하는 일은 3가지나 됩니다. 자. 네, 양분을 저장하는 기능도 하죠. 보시는 마치 물을 흡수하고요. 식물을 또 나무를 지지해주고 마지막으로 지탱해주고 양분을 저장하는 역할도 하나. 특히 뿌리 채소의 경우는 양분이 다 뿌리에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를 활용해서 먹는 것이죠. 무, 고구마, 당근, 그 다음에 아까 우엉이라든가 생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뿌리 채소였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식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땅에 식물을 고정하는 거 바로 지지 기능이 있다. 딱 버티고 있죠, 뿌리가. 자, 흙 속에 녹아있는 물과 양분을 흡수합니다. 무슨 기능? 흡수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을 흡수해주죠. 자, 마지막 고구마, 무와 같은 식물은 양분을 뿌리에 저장합니다. 그럼 무슨 기능? 저장 기능이라고 하죠. 이렇게 양분을 뿌리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요 뿌리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 모양을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뿌리의 변형도 살펴보면요, 버틴 뿌리는요 옥수수와 같이 땅에서 가까운 줄기 마디에서 뿌리가 나와서 식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지해주는 뿌리도 있고요. 또 담쟁이 덩굴 막 벽을 타고 올라가죠. 벽을 잘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 이 나무줄기 등 벽이나 나무줄기 등에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착 뿌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뿌리도 알고 보니 참 재미있죠? 자, 그럼 우리 이제 핵심 개념 문제 풀어볼게요. 자, 뿌리의 3대 기능, 흡수 기능, 지지 기능, 그리고 저장 기능 3가지 꼭 중요하니까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뿌리의 배형된 형태로서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기에서 바로 뿌리가 나와버리거든요. 줄기 마디에서. 그래서 이제 옥수수 빳빳하게 버티게 만들어주는데 뿌리가 되게 굵어요. 여러분이 옥수수 재배가 끝나고 이제 여러분은 안 해봤지만 이제 매니저 할머니나 아빠는 계속 옥수수를 겨울 때 다 뽑아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보시면 여기 잔뿌리 앞쪽 여기 얼마나 굵은지 몰라요. 땅에서 딱 버텨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런 뿌리 중에서도 버틴 뿌리, 옥수수를 딱 버티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약한 식물들은 우리가 이제 지지대를 설치를 해주는 토마토 같은 경우, 방울토마토가 대표적인 경우, 방울토마토나 고추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우리가 버팀목을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근데 얘네는 그럴 필요 없어요.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뿌리가. 부착뿌리라는 것도 담쟁이 덩굴 대표적인 거죠. IB라고 영어로 IB.
담쟁이 덩굴이 붙어있는 대학을 미국에서는 아이비 리그라고 하죠. 그런 대학들을. 그래서 명문 대학들이 쭉 거기 담쟁이 덩굴 형태의 그 대학교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들끼리 뭉쳐서 아이비 리그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담쟁이 덩굴도 부착 뿌리 형태의 변형된 뿌리의 한 종류다 이런 것이죠. 식물은 뿌리로 물을 흡수하죠. 자, 고구마 단면에 고구마를 딱 잘라보면 아요딘화 칼륨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그 부분이 청람색으로 변한다. 녹말이 아요딘화 칼륨 용액과 반응하면 청람색으로 변하므로 고구마에는 녹말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요드라는 것이 요드란 말이에요. 요드하고 녹말이 결합되면은 색깔이 반응해서 변하거든요. 즉 아요딘 용액과 반응을 한다는 것은 고구마 속의 주성분이 녹말이라는 것을 녹말이 영어로 스타치 녹말인데요. 주로 곡물에 많이 들어있는 양분으로 식물은 뿌리에 양분을 저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구마 먹어보면 이제 허연 액 같은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녹말인데요. 즉 고구마 속에 많은 양분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자습선의 자체 그 파 실험이 되죠. 여기 양파죠. 우리 파 실험인데 한번 볼까요? 파 한 포기는 잎과 뿌리를 자르고 다른 한 포기는 잎을 자르고 뿌리를 그대로 둡니다. 눈금 실린더 2개에 흰색 테이프를 각각 붙이고 같은 양의 물을 담습니다. 파가 동일하게 잠기도록 물에 넣고 탈지면으로 고정한 뒤 두 눈금 실린더의 물 높이를 흰색 테이프에 표시해 봅시다. 준비한 실험 장치를 빛이 잘 드는 곳에 3일에서 4일 동안 놓아둔 뒤 물 높이를 흰색 테이프에 표시해 봅시다. 실험으로 알 수 있는 뿌리의 기능을 구조와 관련지어 정리해 봅시다. 뿌리는 땅 속에서 여러 갈래로 뻗어 물을 흡수합니다. 자, 만점한 교재가 있으면 펴보시고 장세인, 없으면 없을 순 없지만 귀찮으면 화면 보세요. 되게 귀찮아하잖아 원래. 양파의 표피세포는 양파표피세포죠. 각진 모양, 벽돌 모양에 썼단 말이야. 그래서 각진 모양이고 세포 속에 둥근 핵이 한 개씩 들어있죠. 핵이. 모든 생물은 다 셀, 즉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것으로 세포의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보호해 주는 것 최외곽에 있는 세포 벽이죠. cell wall이라고 합니다. cell wall. 파의 뿌리는 굵고 길게 생겨서 아니죠. 파의 뿌리는 수염뿌리입니다. 수염뿌리입니다. 당근 같은 것들이 굵고 길게 생겼죠. 무두죠. 무두에 굵고 길게 생겼고요. 고추 뿌리도 그렇습니다. 고추 이렇게 대를 세워서 키워보면 이건 작을 때는 뿌리가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크면 이렇게 굵은 거 뿌리 밑으로 잔 실뿌리가 계속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뿌리털이라고 하죠. 뿌리털. 61페이지 볼까요? 뿌리는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죠.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건 줄기예요. 줄기. 굵고 굵게 뻗은 줄기는 줄기군요. 여기는 아직 안 배웠군요. 우리 먼저 식물세포 공부했죠? 식물세포에는 세포벽이 있지만 동물세포에는 없다. 우리 두 번째 뿌리의 기능 공부했는데요. 흡수 기능은 땅. 자, 식물세포는 있지만 동물세포에는 없는 거 세포벽이죠. 세포벽이었고요. 그 다음에
땅속에 물을 흡수하는 흡수 기능, 뿌리의 기능, 식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지지 기능, 양분을 저장하는 저장 기능. 고구마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땅속에 물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아까 세포벽이 동물 세포에 없고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것이죠. 세포에는 세포벽이 있지만 동물 세포에는 없다. 우리 두 번째 뿌리의 기능 공부했는데요. 흡수 기능은 땅속에 이것을 흡수하는 것, 식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지지 기능, 양분을 저장하는 저장 기능. 자, 땅속에 무엇을 흡수할까요? 빈칸에 들어갈 답을 수강후기에 올려주세요.